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희 교수님. 교수님. 예,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영상으로 뵙다가 줌 네. 미팅이니까 또 새롭고 굉장히 반가운데요. 예,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 가지고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BTS와 아미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교수님 바이오를 이제 짧게 읽고 음. 그렇게 소개를 시켜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네. 네. Okay, for students, Dr. Ji-Heng Lee is currently teaching film studies at Chungang University in South Korea and also taught in Hannam and Yonsei University, also in South Korea. And she's a member of the film subcommittee for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She received a Bachelor of Science at Ewha Women's University, which is the same university as me, 아. a Master of Fine Arts with a focus on filmmaking at Cal Arts, and a PhD in film studies at the Graduate School for Art and Technology at Chungang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are relations between visual culture and modernity and popular culture in the era of new media. She recently published the book BTS and Army Culture, which I actually have a digital version. 저 디지털 버전이 있거든요. 근데 언젠가 그 선생님 사인을 받으려고 책을 또 샀습니다. 예, 그러면은 시작을 할게요. 예, 네. 일단 저희 엊그제 이지영 네. 교수님하고도 줌 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똑같은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지영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연구자로서 방탄이랑 아미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 말고 그 외에 또 개인적으로 분명히 방탄소년단이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교수님께 방탄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뭐 방탄 이전에도 누군가의 팬이었던 적이 있었죠. 그 많은 아티스트들의 팬이었는데 네. 제가 돌이켜 보면은 제가 그들의 팬이었을 때 가진 감정이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 되게 저랑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에 대한 동경 아니면 뭐 경외심 이런 게 좀 주를 이뤘던 것 같아요. 근데 인제 방탄한테는 전 약간 이중적인 감정이 조금 드는데요. 뭐 그들이 보여주는 무대라든지 뭐 이런 아티스트적인 면모에는 굉장히 저 같은 범인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되게 어떤 경외심 같은 게 들 정도로 무척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동경이 들긴 하는데 동시에 이 7명 모두의 인제 성장기를 우리가 지금 8 년째 지켜보고 있는 셈인데 이 7명 모두의 성장기를 따라가면서 인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되게 나랑 비슷한 사람이구나.'라는 동질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외와 동질감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런 존재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다 그 단점과 약점이 존재하잖아요, 7명 모두. 그런데 이 7 으로 이루어진 어떤 그룹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면서 이제 이 집단이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이 집단 속의 인간관계 안에서 서로의 인제 단점은 좀 보완하고 장점을 배워가는 그 모습이 뭐랄까요? 되게 제가 인제 살아오면서 약간 좀 상실하고 있었던 뭐랄까 그 공동체라든지 사람 인간성에 대한 이 믿음 같은 거를 쪼금 복구시켜 주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습들이. 어 우리가 이제 흔히 뭐 개인의 개인적인 능력이라든지 프라이버시 같은 거를 강조하는 건 되게 근대 서구적인 가치이잖아요. 그리고 또 인제 예술가라면 무릇 뭐 기행도 좀 버리고 예. 또 일탈 같은 것도 굉장히 어떤 아티스트적인 예술의 이제 일환으로 보는 이제 예술 근본주의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런 어떤 거 말고도 되게 인간적인데 동시에 되게 액세서블한 접근성이 있는 음. 그런 사람들의 성장기를 굉장히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느낌이 그런데 되게 이들이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집단 안에서 자기 포텐셜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사실 인제 근대 사회라는 게 이제 조직이라는 거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항상 저는 좀 조직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집단, 조직 안에서 이들이 되게 긍정적인 어떤 덩어리를 만들면서 어 성과를 낼 수 있고 서로의 인간적 성숙까지도 촉진시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되게 없었던 그런 존재를 보는, 이게 충만한 기분을 느끼게 해 주는, 그래서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프라이버시만 강조된다거나 아니면 예술 근본주의적인 가치만 강조된다거나 하는 기존의 어떤 이 사회 예술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서 뭔가 제3의 길을, 인간적이면서도 동시에 예술적일 수 있다라는 제3의 길을 보는, 목격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되게 좀 충만한 기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저도 교수님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는 게 당장 네. 어제만 해도 이제 그래미 작년 그때 네. 갔을 때 그 비하인드 씬 영상이 떴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보면은 이제 뭐 태영 씨도 그렇고 막 열심히 정말 열심히 영어로 멘트 할 거를 계속 연습하면서 막 오니까 "여기 너무 긴장돼." 이러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인간적이고 음. 저희랑 정말 똑같이 그렇게 긴장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또 무대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또 완벽하게 해내고 그런 모습이 음. 참 예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공감할 저는 수 있으면서 뭐 좀 그런 아티스트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니지만 스스로의 약점을 남들 앞에서 드러내는 게 굉장히 꺼려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쪼끔 더 담대하게 보이고 싶고 약점을 가리고 싶고 뭐 그런 게 굉장히 나의 치부가 될 것 같고, 사람이라면 무릇 그런 게 있는데, 이 7 명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어 그런 어떤 약점, 인간적인 약점이라든지 약간 촌스러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배워요 저도. 그들보다 훨씬 어른이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사실은 나에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더 나은 내일, 뭐 이런 걸 향해서 걸어가는 나 자신,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되게 기본적인 건데 잊고 살잖아요. 인제 그런 거를 되게 유명한 유명인한테서 배운다라는 게 굉장히 낯선 경험이죠. 예. 네. 맞아요. 저도 아이돌한테 이런 네. 걸 배운다든지 이런 감정을 느낄 거라고 음.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평생 맞아요. 예 참 맞아요. 신기한 느낌으로 요즘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교수님께서 이제 쓰신 책을 보면 제가 BTS와 아미컬처 정말 재밌게 정말 많이 공감하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탄에 관해서 연구를 하시고 계신 분들이 이제 꽤 많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저기 이런저런 나라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데 이제 분야가 조금씩 다르시잖아요. 근데 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미 팬덤에 초점을 둬서 연구를 하셨는데 이제 아미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음. "아미가 방탄 팬 전부니?" 그래서 "아니 그건 아니야." 그러면은 아미라고 누가 얘기를 할 때 그게 뭔가 단순한 팬덤을 넘어서서 '내가 아미다.'라고 할 때 뭔가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교수님께서는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요. 그 '아미 아이덴티티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아미가 된 사람들을 좀 관찰을 하면 어느 정도 공통점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보통 이 방탄의 무대에서의 에너지, 그러니까 되게 특별한 어떤 능력, 기술, 이런 멋있고 잘난 모습을 보고 굉장히 환호하면서, 그리고 그걸 소비하면서 이렇게 입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인제 코어 팬으로 여기에 '내가 아미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코어 팬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 분기점이랄까요? 음. 그런 거에는 분명히 그들이 보여주는, 방탄이 보여주는 삶의 자세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인간적인 삶의 자세, 인간적 자연스러움, 음. 그리고 또는
그들이 상징하는 어떤 사회적 가치가 또 있잖아요. 그들이 원하건 원치 않건. 그런 거에 공감대를 이루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무릎을 탁 꿇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내가 소비하고 환호하고 이걸 그냥 '즐기겠어. 인조이하겠어.'라는 마음으로 왔다가 점점 그들이 상징하는 인간적 가치라든지 사회적 가치 같은 거에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나 개인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공감대를 찾아낸 다음에 이렇게 되게 접속이 되는 것 같다. 커넥팅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인제 거기에서부터 코어 아미가 되기 시작하지 않나. 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아미 팬덤은 너무 배타적이다.'라는 음. 건 너무 그들만의 집단성이 강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배타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좀 로열티가 있는 집단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에서는 되게 배타적으로 보이기 마련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아티스트를 소비하는 팬의 입장이 아니라 그들과 인간적 혹은 사회적 가치에 있어서 상징적 가치에 있어서 공감대를 이루는 사람들이 모인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진 커뮤니티 같은 것들로 지금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아미들이 그렇게 느끼고 그 기점을 지나서 '아 그래 나는 이제 방탄 팬이 아니라 그냥 네. 일반 팬이 아니라 정말 아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영어로 얘기하자면 무슨 blood pact를 맺는 것 같이 굉장히 '아 나는 끝까지 이제 방탄이랑 가겠다.' 뭐 굉장히 음. 그게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음. 그 아미들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음. 이런 공통 가치라는 게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분명히 이제 방탄이 얘기했던 그런 음. 메시지도 있을 거고 또 그게 아니고 아미들이 그냥 생각하는 그런 음. 공통 가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통의 가치라고 하면은 일단은 방탄이라는 존재가 인제 이 사회에서 갖는 위치 내지는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그거에 공감대를 일으킨 사람들이 모여든 거니까요. 그랬을 때는 뭐 소수자 감수성이죠, 어떻게 음. 보면. 예. 그 아시안이고 그다음에 뭐 어떤 진지한 음악이 아닌 보이밴드 의 음악을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주류 음악계의 뭐 무시라든지, 그리고 뭐 한국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영어 주류가 아닌 어떤 비영어권의 비주류적인 뭐 언어를 쓰는 언어권 출신이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국내적으로 보면 되게 딴따라라고 우리가 되게 폄하하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진중한 어떤 사회적 가치가 있는 직업이 아니라 굉장히 피상적이고 소비적인 그런 자본주의적인 그런 어떤 직업군에 대한 뭐 폄하, 무시, 뭐 이런 거에 다 겹쳐져 있지만 그들이 한 인간으로서 되게 또 아티스트로서 그런 풍파 속에서 좀 악해지지 않고 음. 나빠지지 않고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런 것에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누구나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좀 소수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어떤 위치에 있든. 그래서 그게 되게 폭넓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런 풍파와 그런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이런 사회적 상황에 놓여 있지만 내가 악해지지 않고 음.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갖게 해 준다는 데 있어서 되게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이 아닌가, 그런 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정말 방탄이 대단한 게 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어려운 점을 계속 이제 매년 여러 음. 가지 일이 벌어지잖아요. 거의 음. 매일 단위로 매일. 벌어지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런 거를 계속 이겨내고 거기서 굴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변하지 않고 또 어떻게 음. 생각하면 또 굉장히 이제 큰 성공을 거두면 또 사람들이 변하기 마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음.
그런 중에서도 계속 겸손한 자세를 유지를 하고 처음에 초심을 잃지 않고 뭐 초심이 네. 완전히 이렇게 똑같다기보다는 그래도 음. 그거를 계속 이제 회상을 하면서 뭔가 음. 자기 자신을 마음을 잡아가는 힘들 때 음. 그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방탄이 굉장히 그 또래 남성, 또래 젊은 20대 남성 들이 가지는 특성, 그리고 또는 아티스트들이 가지는 특성에서 되게 벗어난 지점이 있다면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는 그 자세. 음. 그러니까 굉장히 성찰한다라는 게 우리가 일단 성공을 맛보거나 아니면은 내가 내 길이 되게 탄탄하게 펼쳐져 있을 때 굉장히 갖기 힘든 자세거든요. 근데 그걸 약간 좀 의지적으로 성찰을 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앞을 바라보고 꿈꾸는 것뿐만 아니라 뒤를 바라보고 성찰을 했을 때 그 두 개가 같이 공존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되게 퇴색하기 쉽죠. 그 퇴색하기 쉬운 것들을 잘 잡고 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성찰하는 능력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교수님께서도 아미 교수님으로 지내시면서 음. 아미로 지내시면서 이제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중에 좀 손꼽아서 기억에 아주 남는 경험이 음. 있으신지. 물론 많은 뭐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을 때 물론 기쁘고 새로운 그 어떤 마일스톤 같은 업적을 이뤘을 때 기쁘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굉장히 방탄으로서는 되게 크나큰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이 어떻게 이 아미라는 공동체와 또 인제 방탄 그리고 그 회사 빅히트가 힘을 모아서 극복했느냐, 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감동을 좀 많이 한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걸 하나를 꼽자면 2018 년에 있었던 그 티셔츠 논란이었죠. 물론 티셔츠 논란이 굉장히 너무나 시급하고 어쩌면은 인제 국제 정세에 매몰돼서 굉장히 어떤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고 갈 수 있는 파괴력이 있는 사건이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는 나타난 팬덤의 모습들, 특히 뭐 아미 백서도 있었지만 그 아미 백서 뭐 화이트 페이퍼 프로젝트라는 거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 우리가 굉장히 소비주의적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아티스트의 팬덤이 어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집단적으로 낼 수 있었다는 지점. 그것도 모두 다 다른 상황과 다른 역사적 사건들을 겪고 살아온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점이 되게 놀라웠고, 그거보다도 더 놀라웠던 점은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일본에서의 어떤 티셔츠 파동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한일 양국 간의 어떤 역사가 결부된 과거의 문제들로 인해서 촉발된 거잖아요. 그 당시 뭐 징용 배상 문제가 인제 대법원에서,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보이콧으로 인제 일어난 일본 극우들의 어떤 그런 집단 행동으로 인제 티셔츠 사건이 표 수면 위에 오른 건데, 그러면서 굉장히 과거의 어떤 역사적 문제들이 SNS 상에서 팬덤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 사건을 알 수 없다면,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한일 양국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공감대가 생겨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인제 그 2차 대전 중에 어떤 한일 양국 간 혹은 그 아시아에서 벌어진 참상 뭐 이런 거에 대한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전혀 그것과 관련 없는 팬들이 아시아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 굉장히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뭐 그러면서 나온 인제 알게 된 역사들 중에 뭐 위안부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왜냐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으니까요, 그거는. 그런데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의 어떤 과거에 한국의 여성들이 끌려가서 인제 위안부로 강제 동원을 당해서 그들이 어떤 성적인 유린을 당했다.
이런 얘기들을 한국의 한국인들, 한국 팬들만 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사실 이 위안부라는 것은 그 당시 그 대동아 전쟁이라고 부르는 그 일본 측에서 부르는 그 전쟁 당시 아시아 전역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죠. 뭐 대만도 그렇고 심지어 인제 외국 서양에서 뭐 끌려와 가지고 일본군의 어떤 성노예가 됐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되게 심했죠. 뭐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이런 데는 특히 심했고 그랬는데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동남아와 아시아의 팬들이 자신의 어떤 할머니가 겪었던 음. 일제 시절에 전쟁 시절에 그 위안부로서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음. 어 그 한국이 아닌 그 외의 어떤 아시아 아미들의 자신들의 목소리로 듣게 된 어떤 그 역사에 대한 고백 음.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어떤 고백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거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 지금의 세계에는 되게 포스트 모던한 세계잖아요. 이 포스트 모던한 역사관에서는 역사는 승자의 역사 혹은 주류의 역사가 아니라 개인들의 다양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폴리포니라고 하는 다성적인 목소리, 다성적인 목소리에서 나온 어떤 개인적인 기록과 고백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야 된다. 라는 그런 어떤 그 주된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의 줄기가 있는데 굉장히 포스트 모던한 역사 만들기 그리고 역사 기록에 일종의 살아있는 예제 같은 생각이 들면서 우리 모두가 개인의 혹은 어떤 집안의 비밀로 묻어놨던 이런 거를 꺼내 들면서 사실 개인이 역사와 얼마나 밀접하게 부딪히고 그 안에서 영향받고 사는가에 대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 지점이 사실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도 아니면 사회에서도 하기 힘든 그런 계기가 없는데 이게 누군가 해외 아티스트의 팬을 하다가 이런 어떤 다성적인 역사에 대한 목소리 음. 내기라는 거를 실제로 체험하고 그걸 목격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일종의 사회적 그 학습의 장이 열렸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저는 이제 학자로서 되게 감동적이었죠. 왜냐면 우리가 이론으로만 아는 거를 눈앞에서 펼쳐지는 걸 목격했을 때 굉장히 그 감동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음. 당시가 가장 저는 아미 백서와 함께 다른 아시아 아미들의 자신들의 어떤 조상 세대들의 돌아가신 할머니의 그 위안부로서의 경험을 꺼내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좀 진짜 보면은 이제 다양한 아미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고 이제 또 여러 가지 프라이빗 챗들이 있잖아요, 아미들 알아가면서. 네. 그런 데서도 보면 저희 인터뷰했을 때도 그렇고 보면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아미들이 그 음. 아미가 된 후에 다른 나라에서 온 아미들을 만나고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같은 뭔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저 사람들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게 뭔가 역사와 관련이 있다든지 그 나라의 콘텍스트와 관련이 있다든지 해서 그런 거를 알아가고 또 요즘은 사실 뭐 미국도 보면은 음. 그렇지만 어 뭔가 시빌 디스커션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음. 그런 거를 아미들이 하는 걸 보고 음. 저도 '아 정말 바람직한 그런 음. 현상이고.' 또 이제 그 웨스턴 서양 쪽에서 온 아미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방탄을 좋아하기 전에는 뭔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런 음악 어워드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라디오라든가 그런 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음. 없대요. 전혀 해 음. 본 적이 없는데 막상 방탄을 알게 되고 이제 방탄이 이런 그 겪어야 되는 그런 불안들 불합리성이라든가 그런 불합리. 거를 느끼면서 '아 이게 실제로 잘못된 거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다고 그런 걸 음. 보면서 정말 뭐 저희가 못 보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음. 들어요. 네. 네. 그리고 그 2018 년에 티셔츠 그 상황과 관련해서
되게 뭐 여러 가지 감동적인 아까 말씀드린 일이 있었지만 또 하나 특이했던 일이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인제 그 일본에서만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그 일본의 그 극우들이 그 예전 방탄의 화보 집에서의 그 사진들을 갖다가 그 미국에 있는 유태인 인권센터 음 거기에 제보를 하면서 이게 그 유대 인권센터에서 성명문을 내면서 이게 일파만파 커지면서 굉장히 세계적인 이슈가 됐잖아요. 그 유대인 인권센터가 그 어떤 약간 나치를 연상하게 하는 문양이 모자에 있었다. 라는 그 사진만 보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난하는 어떤 성명문을 냈었는데 그 성명문이 나오고 나서 독일 아미 팬덤 그 독일 아미들이 그 유대인 인권센터에 대해서 성명문을 낸 게 있어요. 그 역사 인식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일본 구구와 그리고 유대인 인권센터에 동일하게 이렇게 성명문을 낸 거죠. 그러면서 왜냐면은 그게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독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어떤 전범국인 거잖아요. 그래서 전범국의 입장에서 우리가 후속 세대로서 음. 전쟁을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선조들이 저지른 어떤 전쟁 범죄의 기억을 끊임없이 복기하고 그다음에 배우고 잊지 않고 또다시 똑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전범국 후손의 입장에서 역사 교육은 어때야 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그 유려한 언어와 성명문으로 내는 걸 보고 이게 그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역사적인 그 어떤 담론과 그다음에 교육 같은 거의 힘 음. 그다음에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벅차게 느꼈던 그래서 일본 아미들도 그걸 보면서 사실은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일본 아미들 자체는 문제가 있는 집단이 아닌 거죠. 오히려 핍박을 받았으면 받았죠. 그 상황에 샌드위치처럼 껴 가지고. 하지만 그들도 알아야 되는 게 그들의 무관심, 젊은 세대의 정치에 대한 역사에 대한 무관심이 초래한 전 사회적인 그런 음. 어떤 무감각이라는 것이 사실은 거기에 피해를 당한 2차 대전의 희생자들에게 얼마나 아직까지도 몇십 년, 100여 년이 지나도록 상처가 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것도 일종의 유죄에 속한다라는 거를 그 독일 아미들의 성명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역지사지할 수 있었다는 그래서 정말 많은 거를 깨우쳐 준 성명문이 그 전범국이었던 독일 아미들의 성명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미가 정말 보면은 많은 정말 많은 성과도 내고 음. 어떻게 보면 많은 희생도 치르고 그래서 음. 정말 대단한 팬덤은 대단한 팬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쵸? 그래서 음. 아미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질문을 드려 볼게요. 요즘 네. 이제 방탄이 다이너마이트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잖아요. 이제 몇 주째 빌보드 상위 이제 차트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제 책에서도 교수님께서 방탄과 그 라디오 얘기를 음. 쓰셨는데 이제 외랑둥이들이 처음에 미국 라디오라는 장벽을 뚫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겹게 정말 노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실제로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에 기존의 방탄 음악보다는 이제 조금 더 라디오 플레이를 얻은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벽이 조금 허물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아 그래도 그냥 그대로인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게 지금은 모르죠. 인제 다음 노래가 나와 봐야 그건 알 수 있는 건데요. 네. 네. 근데 라디오라는 매체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보수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 특히 인제 미국 라디오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미국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인들은 굉장히 어떤 그 자기 자가용 그 라이프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늘 그 생활을 하고 통근을 하고 뭐 이러면서 흔히 쉽게
되게 접근성 있게 듣는 매체가 라디오이기 때문에 뭔가 되게 대중하고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일반 대중의 어떤 취향 이런 것을 라디오가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이게 그 핫백의 어떤 점수 요소에도 되게 크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누가 대중인가.'라는 게임인 거잖아요. 스트리밍을 하는 사람이 대중인가? 음원을 사는 사람이 대중인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라디오를 듣는 사람이 대중인가? 그런데 이걸로만 판별을 하기에는 그러면은 그 노래에서 나오는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결정하는 것이 누구인가? 그 안에 첩첩이 대중과 그 예술 사이의 첩첩이 결정하는 그 중충적인 뭐랄까요? 게이트키퍼들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촘촘하게 박혀 있는 되게 복잡한 사안이란 말이에요, 이 매체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라디오 자체의 매체성으로 들어가 보면 라디오라는 건 일종의 일상의 BGM, 백그라운드 뮤직 같은 존재죠. 그래서 결국 사실은 라디오에서 유행하는 노래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소프트하고 조금 이지 리스닝인 노래들이 더 많이 호응을 얻어요, 라디오에서는. 되게 복잡하거나 의미심장한 노래들보다는. 근데 인제 그래서 뭐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간 이지 리스닝 계열에 속하죠.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훨씬 더 많은 예전에 방탄 노래들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뭐 제로였다면 예전에 지금 제로와 100 사이 0% 대 100% 라는 어떤 그 비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잖아요, 라디오에서의 선전이. 지금 뭐야 탑40 팝 라디오에서 11 위던가요? 지금 다이너마이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단지 다이너마이트 노래가 이지 리스닝이고 쉽게 라디오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노래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은 이 비영어권 국가 라디오에서 영어 팝 노래가 나오는 것과 빈도 혹은 영어권 국가에서 비영어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빈도라든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를 음. 비교해 보시면 답이 딱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사이에 굉장한 괴리가 크단 말이에요. 그거는 일종의 이 라디오에서 영어 노래를 트느냐 비영어 노래를 트느냐 어디서 트느냐라는 게 굉장히 문화 정치적인 헤게모니가 작동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가 영어 노래였기 때문에 음. 엄청나게 이렇게 폭발적인 영향력을 라디오에서 선보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음. 특히 인제 영어 가사가 중요했던 이유는 그 예전에 그 방탄 노래 중에 Make It Right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Make It Right도 굉장히 라디오 친화적인 노래예요, 보면은. 그리고 심지어 라디오가 그렇게 사랑하는 에드 시런이 만든 곡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다이너마이트에 비해서는 터지질 않았어요, 라디오에서 그만큼.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어 가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했다는 거죠. '그 아래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라디오의 플레이를 결정하는 그런 라디오 게이트키퍼들의 머릿속을 좌우하는 생각이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이 라디오의 대중은 영어밖에 모르고 영어 노래만 들으려고 하는 되게 '고집센 일반 대중이다.'라는 그들의 어떤 대중에 대한 상정 이런 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상태에서 비영어 가사 노래가 라디오를 다이너마이트만큼 뚫고 나가는 것이 앞으로도 '그리 쉬울까?'라는 약간은 비관적인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음. '한 번 뚫었으니까 다음에는 똑같이 뚫을 거야.'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사실은 저는 좀 정신 건강에 정신 좋다. 건강에. 네. 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그게 저도 교수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이제 그다음 노래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가장 최근에 Savage Love가 있잖아요. 그 네. 노래도 생각을 해 보면 지금 2 주째는 이제 순위가 내려가면서 아예 버전이 BTS가 없는 버전으로 그렇게 차트에 올라가 있고 이제 그 이유가 라디오에서 틀어 줄 때 BTS 버전이 아닌 버전을 대부분 틀어 주고 있다라고 저도 이제 기사를 읽어서
역시 언어가 장벽이 음. 여전히 좀 음. 견고하게 존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비 약간 열받는 게 뭐냐면 예. 우리는 라디오나 그 일상의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영어 노래를 들어도 우리가 그 가사를 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영어를 알지만 잘 안 들려요, 무슨 소리인지. 그리고 솔직히 랩이 많은데 영어 랩이 무슨 내용인지 미국 사람은 알까요? 가사를 안 듣고 그냥 글쎄요. 듣기만 하고. 저도 예.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낯설게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야. 음 하지만 그들은 비영어 가사를 낯설게 느낀다라는 거죠. 맞아요. 이게 권력이에요. 음. 이게 문화 권력이라는 거죠. 이 문화 권력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음. 음. 미국이니까 당연히 영어 노래를 틀지 아니요. 해외에서도 비영어권 국가에서도 당연히 영어 노래를 틉니다. 그게 낯설지 않게 우리의 문화적 헤게모니가 영어 위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제 음. 그런 지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헤게모니를 하나의 그룹, 하나의 아티스트, 방탄이라는 하나의 아티스트가 쉽게 부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뚫고 올라온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음. 방탄 이전에 한국 노래가 강남 스타일 말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사실 스패니쉬 노래도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죠, 그렇죠. 라디오에서. 예. 네. 영어권 라디오에서. 그러니까 '영어 외에는 다 거의 없었다. 음. 힘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 뚫고 올라온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죠, 방탄의 비영어 노래들이. 음. 그 뒤에는 참 그 팬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음.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책에서도 쓰셨듯이 저희가 굉장히 단단하게 결속을 해서 특히 컴백 시즌에는 잠도 못 자면서 음. 스밍을 하고 또 투표도 열심히 하고 막 여러 개 계정 돌리면서 이런저런 아미로서 해야 할 일들을 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어 좀 '어두운 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이제 트위터에서도 팬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뭉쳐서 스트리밍을 하고 투표 독려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그래 그 한국에서도 어떤 팬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차트 성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왜냐하면 멜론만 봐도 멜론의 거의 대부분의 상위권의 노래들 그러니까 물론 멜론에서 장기 집권하는 노래들은 한국 전통의 그 발라드지만 컴백했을 때 예 1 위를 막 차지하고 굉장히 차트를 뚫고 올라가는 파괴력을 보여주는 거는 팬덤이 강한 예. 그러니까 팬덤 스밍에 의한 팬덤이 강한 아티스트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비판들을 생각해 보면 유독 케이팝 팬 문화 그러니까 한국 케이팝 팬 문화에서 팬 스트리밍이나 투표 같은 화력을 팬덤의 화력을 과시하는 행위가 굉장히 강력하고 집단적으로 나타나죠. 이건 약간 한국 케이팝 팬덤 문화이기도 해요. 어 굉장히 많은 문화적 요소들이 그 아래에 있지만 뭐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어렵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어떤 팬덤의 화력을 과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게 자연스럽지 않다. 인위적인 어떤 결과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라는 건 뭐냐면 대중들이 의도 없이 들었는데 좋아서 계속 듣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대중이 들어야 이게 자연스럽고 이게 음악 자체의 힘인 거지 팬덤이 인위적으로 스트리밍을 하거나 화력을 쏟아서 나온 성과 이거는 '대중의 어떤 정체를 왜곡한 것이다.'라는 인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인제 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 지금의 컨템포러리한 문화 산업계에서 문화도 인제 산업이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죠. 뭐 문화는 뭐 예술입니까? 그냥 예술성으로만 굴러가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언제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산업성과 함께 연동이 되는 거니까. 이 문화 산업에서 그럼 과연 대중이 누구인가? 음. 다시 말해서 이 문화 산업을 움직이는 동력이 누구인가? 더 깊게 들어가면 이 문화 산업이 굴러가게 돈을 쓰는 소비자들이 누구인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1위는 팬덤이에요. 음. 보시면은 음원을 구입하고 그다음에 스트리밍을 하고 앨범을 사고 하는 것으로 거의 케이팝 그 아티스트만 굴러가는 게 아니라 빌보드의 수위를 장식하는 유명한 영어권 아티스트들도 그런 식으로 팬덤 장사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성과를 거두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저스틴 비버가 계속 피처링만 하는 거잖아요. 저스틴 비버 팬덤 이게 있으니까. 뭐 이런 것처럼 이 시장 지표, 스트리밍 뭐 굿즈 그러니까 번들링을 부르는 어떤 굿즈 판매라든지 음. 음원 판매 이런 거 시장 지표를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문화 산업을 이렇게 밀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대중이 아니면 그럼 대중은 어디에 존재하는 거죠? 라디오 청취자들만 존재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는 그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과연 대중이란 누구인가?' 음. 음. '우리가 팬덤은 대중이 아니라고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가?' 현대 이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은 어 대중이 언제나 그렇게 굉장히 중립적이고 의도가 없는 존재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저는 순진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음. 이미 팬덤 자체가 아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팬덤 자체가 음악뿐만이 아니라 모든 브랜드 음. 들의 수익, 그들의 주가에도 굉장히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음. 이런 어떤 경제적 현실 을 무시하는 너무 순진한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팬덤이 인위적으로 뭐 스트리밍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아무튼 그 팬덤이 이기게 하기 위해서 특히 인제 음. 케이팝 그 팬덤들이 자신의 아티스트의 생명력은 기록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만큼 너무 경쟁이 심하잖아요. 여기는 한 해에도 한 몇십 팀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는 게 인제 케이팝의 경쟁 구도이다 보니까 완전히 정글인데 거기서 생명력을 주기 위해서 정말 그 무의미한 투표들을 뭐 1년 365일 내내 팬들이 너무 고생하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과열돼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리고 약간 편법들 같은 것들이 동원되게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 그게 약간 문제시되는 지점으로까지 나아가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덤 자체를 대중에서 삭제해 버리는 것은 굉장히 현실 경제를 되게 무시한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팬이 대중이다."라는 말씀 굉장히 음. 공감합니다. 저는 저희 첫 주에 김영대 평론가님도 오셔서 같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팬도 대중이다."라고 하시면서 이게 정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렇게 대중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는 음. 대중이 미디어를 접할 때 예전에 정말 TV 틀고 TV 보고 라디오 틀고 라디오 듣고 이런 것처럼 더 이상 이제 그런 수동적인 팬들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근데 뭔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생각을 너무 지속적으로 음. 변화하지 않고 거기에 그냥 안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책에서도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캔 팬들이 정말, 정말 많은 노력을 한단 말이죠. 이제 뭐 번역을 시작을 해서 이런 차트 계정이라든가 아니면 투표 동료 계정, 스밍 이런 거는 보통 그냥 자기 일상적인 잡을 갖고 이거를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음. 너무 많은 콘텐츠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팬 레이버가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보상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음. 그 인제 특히 인제 번역 자막 관련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팬덤 내에서. 그래서 "이것까지 팬들한테 다 맡기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인제 처음에 초반은 그렇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인제 서구권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한 2018년 이후부터는 계속 그런 문제 제기들이 나오고 처음에는 빅히트 같은 경우에 거의 약간은
글로벌에서 성공하리라는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처음에는 그 자막 같은 거에 대해서 거의 팬들이 그러니까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팬들이 알아서 하는 그런 수준이었다가 지금은 예전과 비교하면 정말 막 경천동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자막을 잘 제공해 주고 있는 편이긴 한데 여전히 몇몇 경우에 누락되는 경우 예를 들면은 그런 일이 있었죠. 예전에 브라질 공연하는 DVD가 나왔을 때 네, 그 맞아요. 브라질 공연 DVD에 포르투갈어 자막이 없이 나간 그런 약간 어떤 로컬성이라든지 글로벌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약간 그런 파행이 나타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그런 어떤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팬 레이버만을 요구하는 그런 태세에서는 벗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팬과 회사가 나눠 가져야 되는가 그런 노력들을 헌신들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사실 이 뉴미디어 시대 엔터테인먼트 음악을 제외하고서라도 수많은 그런 어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들은 지금은 거의 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콘텐츠라는 게 단순히 여러 가지 어 미디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퍼즐처럼 이 뭐 라디오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만화로는 뭐 이 정도를 내고 영화로는 이 정도를 내고 이렇게 퍼즐처럼 스토리가 연동돼 있다.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팬 인게이지먼트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성공적인 트랜스미디어 콘텐츠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MCU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강력한 어떤 그 코믹북스의 팬덤과 그다음에 이제 블록버스터 영화의 팬덤을 규합해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엔게이지먼트를 이룩함으로써 바이럴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계속 화답한 형태로 이렇게 대화가 계속돼야 되는 거거든요. 팬과 콘텐츠의 그 엔게이지먼트라는 건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사실은 팬의 입장에서 의도적인 참여가 일어날 때 가장 적극적인 소비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주는 거를 떠먹기만 하는 일단 굉장히 어떤 수동적 소비 같은 것들은 직접 참여를 해서 나의 어떤 피땀 눈물을 그 안에다가 투여하지 않을 때는 와 비교해서 굉장히 화학작용이 떨어지죠, 케미스트리가. 그래서 사실은 이 강렬한 화학작용을 발생시키는 게 트랜스미디어 콘텐츠의 성공의 여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도 이 기획사인 빅히트가 고민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제공하고 우리가 또 어디부터 팬 참여를 유도해야 될 것인가. 이 선을 잘 지키고 상황에 따라서 이 선도 계속 바뀝니다. 팬들이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 자막을 막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브이라이브에서 실시간 브이라이브를 해도 실시간으로 자막이 제공되지 않는 것도 옛날에는 막 팬들 사이에서 "네가 한국말을 배워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지금은 "왜 동시 통역해서 자막을 제공해 주지 않느냐."라는 불만들도 좀 나오고 있는 네. 그런데 한 하루만 지나면 자막이 다 나오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어떤 하루의 시간차 같은 것들을 좀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비난이 터져 나오는 이런 걸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인제 번역 계정의 번역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사실은 한국 아미와 그리고 한국어를 모르는 어떤 해외 아미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감사라든지 존재에 대한 배려 내지는 결속력 같은 것이 만들어진 거를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리고 이 한국어라는 방탄이 주된 언어가 한국어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촉발된 어떤 한국어 배우기 내지는 한국어를 이해하려는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와 한국 역사와 그다음에 사실 언어라는 것은 어떤 문화적인 시그너처 같은 거라서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문화적 뉘앙스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한 이해가
같은 것들을 수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상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문화적인 다양성이라는 것의 실체가 저는 생겨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2 차, 3 차의 어떤 파급적인 어 일들이 벌어지기까지는 사실은 팬들의 어떤 번역 계정을 통한 적극적인 번역에 대한 참여와 거기에 대한 수용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파인 라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제공하고 어디부터 팬 참여를 유도할 것인가. 그게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정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할 일을 좀 남겨두는 그런 음음. 그런 경향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이제 방탄 콘텐츠 만들 때도 모든 음. 걸 열어서 보여주지 않잖아요. 이렇게 음음. 찾을 때까지 약간 기다리 이렇게 숨겨 놓고 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은 그런 걸 막 숨겨 놓고 이제 얘기를 못 하고 기다릴 거 아니에요. 누가 '아 이거 발견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좀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음.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해하기도 하죠. 일부러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네. 그런 뭐 약간 이스터 에그 라고 해야 될까요? 그 MCU에서 이스터 에그 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보통 그런 이스터 에그를 우리는 보통 시상식의 비디오 같은 데서 찾잖아요. 맞아요. 네. 힌트, 클루 같은 것들을. 그런데 사실은 아니었고 거의 다 네. 틀렸죠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촉발되는 케미스트리 같은 게 사실은 SNS 소셜 미디어적으로 해석하면 바이럴을 만드는 거죠. 예. 이 바이럴은 돈을 얼마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되게 적극적인 그걸 해독하고자 하는 수용자의 욕망이 있어야 되고 그걸 해낼 수 있는 수용자의 집단 지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탄탄한 팬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바이럴 자체가 결국에는 어떤 수익이라든지 아니면은 콘텐츠의 성공으로 연결되는 거를 감안해 볼 때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기획사가 고민이 심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학생들 질문 들어온 것 중에 네.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거 음. 이제 그 교수님 책에서도 이제 언급이 된 부분인데 "팬덤과 컬트의 차이가 뭘까요?" 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기존에 얘기한 영상들도 보면은 다른 교수님이나 다른 뭐 음악 평론가님들이랑 같이 얘기한 거를 보면 이제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방탄을 찾게 될 거다."라는 그렇게 아미들이 흔히 하는 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뭔가 종교적인 경험과 비슷한 그런 음.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음. 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팬덤과 컬트의 차이. 컬트는 광신이죠. 광신 해석하면. 네. 그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예술과 사회 운동이 기본적으로 되게 영적인 속성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음. 그 영적인 속성은 뭘까 생각해 보면은 그 키워드는 성장이에요, 성장. 음.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은 그런 성장의 가능성.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은.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거든요, 음. 영적 속성이라는 게. 아무것도 더 나아지지 않고 더 발전하지 않고 더 좋아지지 않는다면 사람은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모든 예술이나 모든 사회 운동 안에는 기본적으로 영적 속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예전에 이제 한참 ISIS가 화두가 됐었잖아요. 이슬라믹 스테이트. 인제 그 세력들이 뭐 유럽까지 진출을 해 가지고 젊은 어떤 이슬람 이민자들을 많이 자기네들 쪽으로 포섭을 해 가지고 이들이 뭐 폭탄 테러를 일으키기도 하고 굉장히 이게 서구권에서 사회 문제화 됐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영화들이나 아니면은 뭐 책들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걔네들의 어떤 정신 세계는 무엇이었을까?' 음. 그런데 굉장히 제가 그 엄기호 선생님이라고 인제 사회학자가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한 되게 재미있는 해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 그 프랑스의 어떤 파리 외곽 지역에 거의 약간 버려지다시피 한 외곽에 그 이슬람 이민자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는 뭐 사회적인 치안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약간 나라가 버린 그런 지역.
굉장히 슬럼화돼 있고 그런 어떤 곳에서 하루하루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던 그런 이슬람 젊은 이민자들에게 ISIS가 와서 포섭을 할 때 뭘 줬냐면은 돈을 줬다기보다는 어 희망을 줬어요, 희망. 음.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알라의 그 뜻 안에서 내가 더 지금보다 더 온전하고 더 뭔가 되게 어떤 이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다시 말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는 성장의 가능성을 이들한테 준 거고 이건 이들의 삶의 의미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일들, 그러니까 이 종교와 교리를 통해서 내가 더 쓸모 있는 사람, 내가 쓸모 있는 존재구나라는 그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 성장에 대한 희망을 받다라는 건데 이런 어떤 신념과 거기 신념에서 비롯돼서 터져 나온 그 광신, 컬트는 되게 종이장 한 장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거기에는 아주 얇은 선밖에 없다라는 거죠. 되게 구분이 어려운데 이게 종교적 혹은 영적 신념에서 그러니까 그게 모든 어떤 사회적인 운동, 종교, 예술에 다 들어있는 어떤 영적 신념, 영적 속성에서 광신으로 변하는 그 기로에는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이게 컬트가 될 때는 자기가 믿고 있는 이런 세계관, 바깥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속성을 내보일 때 그게 인제 컬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들이 자기가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로 폭력적으로 음. 바꾸려고 할 때 공격할 때 이게 뭐 온라인상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컬트가 되는 거는 되게 그 사람과 사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어떤 영적 속성과 신념에 대한 믿음과 굉장히 종이장 한 장 차이고 그 뿌리는 같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다 건드리는 거죠. 모든 사회 예술이나 문화나 종교나 정치적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예. 실제로 아미 팬덤을 통해서 뭐 개인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팬들도 많고 예. 또 요즘 올해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셜 액티비즘이랑도 연결이 음 돼서 많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네. 매천 밀리언 그 캠페인도 있었고 음. 그 뒤로 뭔가 아미가 아닌 그런 외부자들이 더 음. 관심 있게 집중을 해서 이렇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제 음. 거기에 대한 의견이 좀 갈리잖아요. 사실 팬덤 내에서 뭔가 우리가 이런 소셜 밸류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서포트를 하고 뭔가 정치적으로라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좀 더 목소리를 내서 음. 거기서 얘기를 하고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아니고 '이 정치적인 이슈에는 연관이 되지 않는 게 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수님? 특히 인제 한국 팬덤에서 정치적으로 관여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죠. 왜냐면은 그 요새 뉴스 보면은 그 왜 중국에서 갑자기 그 뭐죠?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의 연설, RM의 연설을 트집 잡아 가지고 막 너무 그 국수주의적으로 음. 왜 미국과 한국 양국에만 찬사를 보내고 중국군도 참전했는데 뭐 이런 얼토당토하는 중국군은 북한에 참전을 했죠.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자기네들의 어떤 애국심을 일으키는데 인제 거기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왜 국가적으로 코멘트를 하지 않느냐고 자꾸 야당에서 음. 여당 쪽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어? 필요할 땐 그렇게 친한 척하더니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필요할 때 되게 친한 척하더니 왜 이럴 때 어 여기서 외교부에서 외교부에서 코멘트를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탄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존재 자체를 가지고 여기저기 자기들의 입맛이나 아니면 이 속에 따라서 흔들어내는 어떤 정치 세력들과 연관되는 일이 너무 한국에선 되게 잦아요. 그래서 인제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때문에 아예 너무 어떤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이용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같은 것들을 너무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좀 '중립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현실적으로 따져 보면 지금의 방탄은 그들이 원하든지 아니면 원치 않든지 굉장히 국내 국외할 거 없이 이미 어떤 상징이 되어 버렸어요. 이를테면 '소수자가 어떻게 주류 사회에 수용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상징이 되어 버려서 이 방탄이 촉발한 어떤 사회적 정치적 측면 같은 것들이 사실 보면 이 소수자에 대한 공감대, 이 공감대를 공유한 연대 의식으로부터 저는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아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어떤 정치적 사유 같은 것도 이런 소수자성에 대한 공감과 연대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 같은 걸 봐도 정확히 말하면 이 아미의 공감대는 방탄소년단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글로벌 아미에 공감되는 방탄소년단이고, 근데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존재가 이 중소기업 출신 중소기획사 출신의 인제 아이돌이라는 언더독 정체성이 있고, 국내적으로는 그다음에 서구에서는 이제 비영어권 아시안 보이밴드한테 여전히 작용하는 어떤 그런 편견 같은 것들을 어떻게 깨부수면서 이들의 성공을 간절히 원하는 어떤 팬들의 힘이 결합이 되면서 그 성공을 바라고 그걸 서포트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팬들 내부에, 그러니까 자기가 소수자로 자라지 않은 팬들까지도 팬들 내부의 소수자성을 일깨우기 시작한 거죠. 음. 그래서 많은 백인 아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혹은 영어권 아미들이 내가 방탄의 팬이 되기 전에는 사실은 그들의 어떤, 그러니까 나 이외에 비주류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분노나 아니면은 열패감 이런 거를 이해하지 못했다. 근데 내가 방탄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한국말을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으면서 계속해서 알아듣고 싶어 이 답답함을 견디다 보니 '아,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던 나의 의사소통의 자유로움은 사실 나의 특권이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소수자성을 일깨우는 방탄이라는 존재가 가진 상징성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소수자의 처지에 이입한 팬들이 어떤 산업적인 문화적인 위계성 같은 것들을 깨닫고 이 위계에 의한 차별이 사라지길 바라는 어떤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이유로 비단 흑인 팬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종의 팬들이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의 가치,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차별이 사라지길 바라는, 음.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차별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공감대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방탄이 가지는 소수자성을 음. 깊이 공감한 팬으로서의 사유에서 출발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튼 원하지 않든 앞으로도 아마 장기간 방탄은 이런 어떤 소수자 수용의 아이콘으로 계속해서 자리하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랑 관련해서 약간 그 젠더 아이덴티티에 관해서 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그 네. 전에 저희가 이제 1 시간 약간 넘었거든요. 시간이 괜찮으신가요? 저희가 한 서너 네네네. 개쯤 질문이 있는데 예. 네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젠더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방탄이 가지고 있는 방탄이 보여주는 남성성이 기존의 이제 서양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남성성과는 아주 좀 다르고, 그리고 또 이제 가끔 여성 옷을 입고 나오고 화장을 하고 그럴 때도 많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뭔가 기존의 남자로서의 어필이랑은 많이 다르다고 이제 서양 팬 입장에서는 생각이 될 텐데, 그리고 어 LGBTQ 팬에 대해서 이제 책에서도 쓰셨지만 LGBTQ 팬들도 방탄이 가진 그런 메시지라든가 그런 거에 공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뭐 유엔 스피치라든가
그런 데서 말한 뭐 셀프 러브 뭐 그런 거에 공감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보면은 분명히 이제 저도 이제 한 여기서 20년 정도 있었거든요. 이제 예 점점점 해가 갈수록 요즘 학생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확실히 거기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많고 그런 고민도 많고 그런 추세를 분명하게 느껴요. 그래서 이제 뭐 기존의 여성, 남성을 떠나서 뭐 제3의 성을 선택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게 이제 분명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방탄에게 그렇게 공감을 하는 이유가. 음.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이 젠더 아이덴티티에 대한 생각이 뭐 서구권에서 훨씬 더 이렇게 그 masculinity에 대한 그들의 정의 라든지 그들의 구분 같은 것들이 더 분명해서 특히 한국 남성 아이돌들의 뭐 약간 여성적인 의상이라든지 뭐 메이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사실 그럼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되게 당연한 거냐. 한국 사회를 뭐 선생님도 지금 20년 전에 한국 사회는 더 했겠지만 네. 지금도 20년 전이랑 거의 크게 변한 게 없어 더 보수적인 사회예요. 음. 이상하게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한국에서 왜 화장을 하고 이렇게 그 스키니한 진을 입고 그다음에 되게 약간 중성적인 무대 의상을 입은 남성 아이돌들은 왜 이렇게 너무나 선뜻 받아들여지는 것인가? 한국 사회가 그렇게 리버럴한가? 젠더에 대해서? 전혀 아니거든요. 한국 사회에는 어 아시겠지만 모든 지표에서 남녀 평등이 꼴찌예요. 그리고 출산율도 최저예요. 왜냐면은 여자들이 이런 사회에서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건 되게 심각한 사회예요. 페미니즘, 여성주의 측면에서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되게 모순적이지 않아요? 음. 근데 그런 어떤 보통의 어떤 남성성, 한국 사회에서의 지배적 남성성은 따로 존재하고 있는데 뭐 군대 문화 같은 것들로. 네. 그런데도 남성 아이돌들이 화장을 하고 뭐 액세서리를 하고 여성적으로 뭐 생긴 프릴 옷을 입고 다이어트를 하고 외적인 거에 신경을 쓰고 이런 건 또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어 이 남성 아이돌이라는 아이돌의 세계 자체가 되게 여성향적으로 여성들이 점유하고 있는 일종의 어떤 문화적인 코드라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여성들의 여기서의 어떤 소비자로서의 파워가 너무나 강력하고 그거를 거의 한국의 주류 문화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여성 소비자 파워, 특히 인제 10대 소녀들 혹은 20대 이제까지 좀 젊은 여성들 파워가 소비자로서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한국 사회의 지배적 남성성과는 되게 동떨어져 있지만 남성 아이돌에 한해서는 이걸 인정하는 거죠. 사실 이런 일들은 한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 되게 보수적 사회잖아요. 특히 젠더에 대해서. 거기도 뭐 성평등이 한국보다 낮으면 낮았지 높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 시작된 게 그 꽃미남이라는 게다 일본의 어떤 아이돌 문화에서 시작된 그런 용어거든요. 그렇게 유약하고 그렇게 막 여성스럽고 이런 정말 한 대 툭 치면은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남성들이 인기를 얻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거는 여성들의 어떤 취향과 그다음에 여성들의 어떤 안전한 공간으로서 남성 아이돌이 일종의 장소가 돼 준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런 음. 여성들의 그런 어떤 열망이 소비로 표출돼서 그런 자기들만의 세계, 유토피아 같은 걸 만든 거죠. 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이돌 컨셉 중에서 무슨 뭐 섹시, 남성미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청량 컨셉이에요. 청량. 청량하다. 청량하다라는 말이 뭘까? 그거는 되게 성적으로 무해한 존재라는 거예요. 음. 성적으로 무해한. 음. 되게
어린 남동생처럼 혹은 어떤 성적인 뭐 지배적인 그 여자들한테 그런 파워를 행사하지 않고 되게 우리가 보면서 안전하고 안심하고 약간 무해한 어, 경쾌하고 상쾌한 네. 무해한 남성성을 마음껏 들이킬 수 있는 그런 컨셉이 바로 이제 남성 아이돌의 청량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청량 컨셉을 주제로 한 그 샤이니의 초창기를 네. 보시면 딱 네. 알 수 있어요.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청량미 있는데 남성 아이돌의 이게 주된 컨셉이 청량 그리고 애교 그리고 메이크업 그리고 이제 뭐 액세서리 이걸로 이루어진 남성 아이돌의 세계는 현실 세계하고는 달라요. 그 여성 소비자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유토피아 같은 장소라는 거죠.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 장소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사회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성들이 사실은 너무나 이 지배적이고 파괴적인 지배적 남성성에서 벗어난 일종의 안전지대로서 이제 남성 아이돌을 소비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수용하는 저는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컨셉이 전혀 없었던 서구에서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아, 아시아는 한국은 굉장히 어떤 젠더 아이덴티티 구분이 이렇게 극명하지 않은 사회구나.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나라가 더해요, 사실은. 훨씬 더 정서적으로는 훨씬 더하죠. 음. 그랬을 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 사회에서 이 한국 팬들이 방탄이 보여주는 메이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어떤 여성적인 의상들 뭐 음. 이런 거를 바라보고 얘기하는 거 혹은 그걸 받아들이는 어떤 일종의 강도에 비해서 서양 팬들의 강도 혹은 정치적인 어떤 인식의 개한 이런 게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음. 우리는 이게 일종의 그냥 현실이 아닌 걸 만들어낸 가상의 어떤 유토피아라는 그런 어떤 분리가 확실한데 그들한테는 이게 바로 어 이래도 괜찮잖아. 라는 특히 이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서구의 남성성이라는 게 약간 말보로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되게 뭐 남성미, 카우보이, 뭐 거친 야성 우리가 뭐 거친 야성을 좋아하는 건 아니죠, 한국 사람들이. 하지만 한국의 어떤 그 육체적인 물리적 그런 특성이 아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야성적이고 내지는 폭력적인 게 한국 남성성의 지배적 남성성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방탄이 보여주고 있는 진정한 젠더 아이덴티티에 대한 교란이라는 게 있다면은 저는 그게 물리적이고 외적인 측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들이 진짜로 우리한테 주는 젠더 아이덴티티에 대한 교란이라는 것은 음 외적 측면이 아니라 그들이 보여주는 한국의 일반적 남성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성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배려해 줘. 그리고 칭찬해 줘 자꾸. 다정해. 그리고 견뎌줘. 그 상대의 약간 재미없는 농담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말법 그리고 계속되는 어떤 파괴 몬스터의 그런 어떤 행동들 이런 거를 인내하고 이들이 보여주는 다정한 공동체성 같은 게 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주는 어떤 울림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고 보여주고 아니면 남성들한테 강요하는 어떤 경쟁 위주의 아니면은 굉장히 허세 이런 것과 되게 허세가 없잖아요. 방탄소년단이. 이 음. 허세는 거의 한국 남성들한테는 그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들한테는 그게 제2의 천성 같은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번역해 주실지 모르지만 이 허세 굉장히 네. 중요한 멘탈이 찾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이 사회가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의 지배적 성격, 지배적인 태도가 어때야 하는 것과 굉장히 동떨어진 음. 정서적이고 태도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다는 데서 우리가 외적으로만 이렇게 소비했던 예뻐, 무해해, 청량해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진정한 마음의 자유로움이나 음. 이런 것들을 이 남성들의 다정한 공동체성에서 특히 여성 팬들이 안심과 그다음에 감사함 같은 거를 얻어가.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 남자도. 음. 한국 남성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되게 특이한 공동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방탄.
저는 거기서 오는 게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특히 한국 팬들한테는. 이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확실히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외국 팬들이 느끼는 거랑 외국 팬들이 보는 것, 그리고 한국 팬들이 느끼는 거가 확실히 네, 확실히 있어요. 한국 차이가. 팬들은 네. 이 메이크업이나 이런 거는 그냥 원래 아이돌은 다 그렇지 하고 되게 그거를 일종의 그냥 아이돌의 기본 덕목으로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그만큼 그냥 컨셉화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라고 오해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 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네. 지금 들려주신 말씀이랑도 연관이 있는데 이제 보면 이제 외랑둥이랑 한국 아미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책에서도 쓰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 외국 팬들한테 애칭까지 준 팬덤은 제가 알기로는 아미밖에 없는데 그 외에도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확실히 그 방탄이 팬덤이 외국 팬과 한국 팬이 다른 팬덤에 비해서는 가깝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음. 이제 그게 약간 방탄이 초기에 한국에서보다 오히려 외국에서 조금 더 음. 성공을 한 면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팬들이 외국 팬들의 도움이 좀 더 필요했던 상황이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인제 방탄의 팬들이 한국 팬이고 외국 팬들이고 한결같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함께 고난의 역사를 겪었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하잖아요. 그 방탄의 팬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떻게 비추냐면 유별나다. 누구나 다 힘든 시기를 거쳐서 스타가 되는 거지. "니네 아티스트만 그랬게 유별나다." 이러면서 이렇게 좀 그 비난을 당하는 핵심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정말 고난의 역사를 함께 겪었다."라는 그런 어떤 핍박을 공유했다라는 건데, 그게 뭐 인제 초창기에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서의 인기가 한국에서보다 많아서 한국 팬들이 외국 팬들의 도움을 받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인제 동일선상에서 얘기하자면은 어 케이팝 아티스트의 외국에서의 인기가, 그러니까 케이팝 아티스트의 인기가 외국으로 전승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한류가 퍼져나가면서 주로 인제 한류 드라마를 통해서 익숙했던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익숙했던 그런 지역들로 퍼져나가면서 케이팝도 그 루트를 타고 퍼져나갔거든요, 처음에는. 아시아라든지 뭐 중동, 남미 이런 데로 인제 퍼져나갔는데 그때 퍼져나간 게 그 아티스트들의 인기뿐만이 아니라 그 인기의 위계성, 그다음에 한국 팬덤 문화의 위계, 이런 것들도 다 그대로 복사되듯이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한국엔 뭐가 있죠? 이 빅3 기획사의 팬덤이 다른 팬덤보다 우월하다. 그러니까 무슨 기획사의 위계가 팬덤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 기획사에서 예전 선배 그룹의 팬덤이 그다음 후배 그룹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약간 뭐 계승 이런 것들이 되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위계가 인제 팬덤이나 인기 위계에도 되게 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한국에서 그대로 외국으로 복사가 돼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자기가 빅3 기획사 팬이다라는 거를 무슨 기획사 팬이라는 거를 굉장히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때들도 있었는데, 방탄의 해외에서의 인기는 이런 어떤 전승 구도를 그대로 복제하지 않았어요. 음 그러니까 복제를 하려고 했으면은 방탄이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 건 아마 되게 어려웠겠죠, 인기가 있기가. 왜냐면 빅3의 그런 기획사 출신이 아니고 무슨 선배 그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려올 어떤 팬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방탄의 인기는 굉장히 약간 튀어나온 모처럼 해외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터진 거잖아요. 뭐 그들의 인제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거나 아니면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케이팝 팬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이제 방탄 팬이, 그러니까 되게 독자적으로 팬이 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이 한류 문화라든지 케이팝 팬덤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뭔가 그 인기가 비정상적으로 비대칭적으로 외국에서 혼자 독자적으로 팍 터지면서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해외 팬들은.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해외 케이팝 팬들 보면은 너무나 한국
그 케이팝 팬덤의 양식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그 안에 있는 문제적인 지점까지도 다 그대로 흡수하는 그런 거 보고 있는데 약간 아미 팬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케이팝 팬덤 문화를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많지만 플러스 되게 좀 뭐랄까 아티스트 지향적인 혹은 약간 개인주의적인 혹은 되게 정치적인 그런 태도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그런 팬덤 성격이 있는데 그게 다른 아티스트 해외 케이팝 팬덤에서는 그렇게 집단적으로 불거지는 특성은 아니에요. 이렇게 특성이 나뉘는 이유가 바로 그 어떤 케이팝 팬덤의 인기가 이렇게 전승하는 그 방식이 방탄은 전혀 다르게 해외에서 인기가 터졌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인제 그거를 알게 될 텐데 음. 그러니까 모난돌이니까 튀어나온 못이니까 내리 찍고 싶잖아요. 어. 모난 거니 이렇게 못을 눌러서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예 되는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네. 싶잖아요. 그거는 해외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비정상적인 공격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2015년, 16년 뭐 살해 협박부터 시작해서 뭐 네. 그거는 뭐 유명한 사람은 다 당한다 뭐 이럴지 모르지만 방탄의 그 새 앨범을 전략적으로 사보타지하기 위한 그 프로젝트가 해외 케이팝 연합 팬덤들 사이에서 일어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구도가 해외 케이팝 팬 대 방탄 해외 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약간 인제 빅3가 아닌데 얘네들이 이렇게 앨범을 많이 팔아? 이러면서 인제 2015, 16년에 완전히 공격이 집중되면서 그러니까 서로 너무나 어이없는 비정상적인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인제 '우리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국내 팬과 해외 팬이 손을 진짜 잡게 된 거죠. 그 뭐 해외 케이팝 팬들이 방탄을 괴롭힌 그 역사를 보면은 뭐 음 Break the Wings 프로젝트 그러니까 윙스 나왔을 때 네. 그러니까 날개 꺾기 프로젝트라는 거 이름을 붙여 가지고 자기들끼리 한다든지 어 그다음에 그 뭐지? 2017 년에 빌보드 처음에 소셜 아티스트 보팅이 열렸을 때도 해외 케이팝 팬덤들이 다 저스틴 비버한테 투표했죠. 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이성적인 공격들을 계속해서 몇 년 동안 2015 년에 인제 좀 인기가 수면 위로 오르니까 겪으면서 그 고난의 역사를 함께 공유했기 때문에 결속력이 단단해진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음. 네. 또 종교적인 느낌이 이렇게 고난의 역사를 고난의 역사가 중요하죠. 맞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부에서 다른 팬덤과의 음. 이런 그런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소속사와의 경쟁 구도 때문에 음. 그런 고난을 겪은 것도 분명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그 팬덤 내에서도 뭔가 음. 그런 분란이 자주 음. 일어난단 말이죠. 이제 트위터 음음음. 같은 데서 보면은 가장 이제 그중에 좀 두드러지는 게 개인 팬. 음음. 저희 그 미국에서의 솔로 스탠 아니면 음음. 쉬퍼스 그렇게 음. 한국으로 치면 악계, 음음. 알프스 그런 팬들하 때문에 또 나타나는 그런 컨플릭이 많이 있거든요. 음. 근데 거기랑 관련돼서 좀 재밌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요즘 이제 꾸준히 아이돌 그룹이 그래도 계속 나오잖아요. 제작을 하고 또 서바이벌 프로그램도 뭐 기존의 투표 과정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빅히트에서도 심지어 음. 아일랜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엔하이픈이라는 그룹을 데뷔를 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빅히트가 기존의 방탄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전략 그게 빅3 기획사가 이제 채용을 했던 그런 전략으로 약간 넘어간 느낌도 들고 하는데 음.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팬덤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음. 문제점이 있는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서바이벌은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도 굉장히 안전한 뭐랄까 전략이잖아요, 인기를 얻기 위한. 그죠? 뭐 외국에서도 뭐 보이스 뭐죠? 보이스 뭐죠?
뭐 아메리칸 네, 아이돌이라든지 그거부터 아니면 뭐 시작을 해서 쭉. 예. 쭉 서바이벌 역사가 엄청 길고 한국도 사실은 외국에서 시작된 서바이벌 프로그램 포맷이 인제 수입돼 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이 서바이벌이 좋은 게 뭐냐면 이 개인적 사연 같은 것들 그리고 인제 그들의 성장 과정을 되게 압축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그 공감대 형성이 빠르고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매우 팬덤을 기반을 만들기 굉장히 안전한 방식. 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이걸 인제 차용해서 쓰겠죠. 그래서 일종의 장기간 되게 계속돼 왔어요. 이런 어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의존한 팬덤 기반 만들기, 그다음에 유명인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이 한 거의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2000 년대에는 쭉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20여 년간. 그래서 음 방탄이 특이한 경우인 거예요. 방탄 이후에 이 빅히트에서 엔하이픈을 이렇게 서바이벌을 통해서 만들어? 인제 그리고 각 나라의 출신들을 뽑아서 그렇게 만들어? 그게 원래 기존에 원래. 있었던 전략이고 예. 방탄이 이상한 거 특이한 건 거죠. 어떻게 인제 그러니까 기존 팬덤이 없는 이 약한 토대에서 중소기획사에서 선배 그룹도 없고 여기서 출발해서 '전 세계적인 팬덤을 만들어 낸다.'라는 게 '앞으로도 또 전례가 있을까?' 음. 싶은 정도의 되게 전례가 없는 이야기인 거고 음. 서바이벌 자체는 원래 안전하게 엔터 산업계들이 시행해 오던 되게 안전한 기존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빅히트가 그 TXT, 예. 투모로우바이 투게더하고 인제 방탄소년단이 가는 길과 엔하이픈이 가는 길이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엔하이픈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고전적인 전략 기반 위에서 만들어진 그룹이고 이제 TXT와 BTS가 어떻게 정말 새로운 그런 어떤 전례를 만들어 낼지 음 예. 방탄의 이 전례는 당분간 깨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방탄소년단 빅히트 그 신인 개발팀의 고민이 너무너무 심하다잖아요.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뭔가 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성공의 양식 같은 거 성공의 그 과정 같은 것들을 포맷화할 수가 음. 없다라는 거. 전례가 없었고 그런 게 없이 그냥 굉장히 어떤 많은 상황과 인간적 매력과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진 그 팬들의 공감대와 사회적 인식 그리고 어떤 소수자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여서 엄청나게 많은 결의 그 다양성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만들어낸 파급 효과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포맷화 전략적인 포맷화 되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런 거죠. 근데 이런 이제 프로그램에서 보면 그 투표 과정이라는 게요. 어떻게 음. 생각해 보면 이제 가장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음음. 한 뭐 10 명, 15명 음 있으면 그중에 이제 최애를 일단 선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고 뭐 음. 물론 방탄 팬들도 처음에 입덕할 때는 대부분 다 최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참여를 했다는 거는 이미 그 사람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은 버릴 각오를 한 번은 했다는 거 아닌가요? 이제 투표를 음. 할 때마다 약간 그쵸.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게 뭐라고 할까요? 개인 팬을 더 조장하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 강하다고 이제 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 보면 방탄이 이렇게 성공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 음. 팀 간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는 거. 그 음음음. 원탑이 없잖아요, 방탄은.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원탑이 없다는 사실이 방탄이 이렇게 음. 오래가고 잘 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왠지 저런 투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개인 팬을 만들어서 그거를 짜집기 형식으로 뭐 슈퍼엠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뭐 그런 전략은 롱텀으로 볼 때는 음.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 저 완전 동의합니다. 이 서바이벌을 무슨 이제 솔로 가수를 뽑는 게 아닌 이상, 뭐 슈퍼스타 K나 이렇게 솔로 가수를 뽑는 게 아니라 한 그룹으로 만들어내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거에 개인에게 투표하는 이런 시스템은 정말 말 그대로 개인 팬 기반으로 인해서 이 팬들을 끌어모으겠다는, 그러니까 다양한 팬, 많은 팬을 끌어모으겠다는 이런 전략이 너무 눈에 보이는 거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기존의 그 뭐 프로듀스 101 시리즈에서도 보면은 거기서 나온 그룹들만큼 개인 팬들이 강력한 그런 음. 그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한 그룹으로서의 지지가 거의 없었다라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오래 못 가죠. 그거는 프로젝트성 그룹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원래부터 인제 단발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엔하이픈 같은 경우에는 계속 꾸준히 가야 될 텐데 이 개인 팬 기반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앞으로 이런 유기적으로 어 이 그룹의 성격을 만들어 나갈지, 그리고 팬덤을 어떻게 흡수 합병 통합할지, 이제 그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음.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투바 투도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좀 지켜봐야 음. 될 것 같고, 앞으로 몇 년이 참 재미있는 몇 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말씀 여러 가지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질문은, 이제 교수님처럼 여러 군데서 이제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강의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나가실 때 뭐 시간 제약이나 다른 것 때문에 하시고 싶은 말씀 못 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이 자리에서 뭔가 교수님께서 방탄이나 아미에 대해서 '아 꼭 이것만큼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음. 느끼시는 부분이 있나요? 우리가 흔히 초창기에 막 2018 년에 특히 뭐 빌보드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 그 언론들이 방탄소년단을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뭐 성공의 요인 분석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거기서 무슨 SNS를 통한 영향력 이런 얘기 겁나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초반에. 아. 근데 사실 또 SNS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좀 더 많은 어떤 문화적인 매개자들의 손길에서 벗어나서 직접 소비자 아 관객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진 건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SNS 시대가 굉장히 방탄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일종의 기폭제가 돼 줬다라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예, 유튜브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근데 이제 SNS 소셜 미디어라는 게 사실 2000 년대 한 중반 이후, 그러니까 2000 년대 말부터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위세를 떨친 지 한 10여 년 됐어요. 그래서 지금의 뉴미디어 시대, 컴퓨터 기반을 통한 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시대인 뉴미디어 시대에서 소셜 미디어만큼 강력한 지금 매체가 없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소셜 미디어가 되게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소셜 미디어의 장점이 되게 많죠. 이를테면 뭐 속보성 같은 거 있잖아요. 신속하게. 그다음에 밈 컬처 같은 걸 통해서 파급력 굉장히 강력하다. 그리고 참여와 독려 같은 게 되게 빠른 시간에 이루어져서 뭔가 결과물을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속성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인제 되게 인제 개인의 이야기들을 사적 담론 같은 것도 되게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되게 경계가 불명확하잖아요. 사적 담론과 공적 담론의 경계가 불명확한 게 인제 SNS 특성이기도 한데, 이게 소셜 미디어의 장점인 동시에 사실은 단점이에요. 특히 신속성. 한 번 내가 무슨 생각이 났을 때 이렇게 딱 치고 그거를 샌딩 해 버리는 순간 다시는 돌이킬 수 없고 쫙 퍼져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발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루머, 소문 이런 거에 좌지우지되는, 그러니까 루머와 소문 같은 건 일종의 인제 담론에서 보자면 대화적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정보가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덧붙여지거나 아니면 왜곡되거나 루머를 통해서, 그런데 너무 빨라. 너무 빨리 퍼져. 그게 지금의 어떤 SNS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SNS의 장점을 쓰는 만큼 이 극명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루머로 왜곡될 수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 1번. 그리고 우리의 확증 편향 같은 걸 극복해야 된다는 거. 사람은 자기의 어떤 기존의 신념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SNS는 더 그렇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동의하는 사람들만 팔로우하면서 이게 마치 자기 이 세계 전체라고 착각하는 이런 어떤 토끼굴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내리는 판단 같은 거를 뭐 믿는 건 좋은데 너무 그 자기 확신에 너무 매몰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에 대한 약간 감찰, 검열, 뭐 비난 이런 것들이 마치 자기가 모든 걸 이해하고 모든 걸 알고 모든 거를 관망하면서 모든 정의가 바로 내 논리 안에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너무 무서운 자기 확신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그게 장기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면은 어 우리가 마음을 꺼내 놓을 수 있는 굉장히 편안한 매체이기도 하지만 소셜 미디어는 그 독대하고 대면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굴러가는 매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기서 인제 온라인 불링이라든지 사이버 불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토양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팬덤으로 만나서 못 만날 사람들 나랑 교수님도 우리가 서로 전혀 이렇게 접점 없이 서로의 인생을 살다가 죽어갈 그런 운명이었는데 이렇게 서로 알게 돼서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서로 대화를 몇 시간 동안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때로는 서로 위로도 얻고 이런 긍정적인 사람에 대한 만남과 공감대를 형성하게 해 주는 이런 시대에 이런 매체의 장점은 더 살리고 단점은 줄이기 위해서 너무 큰 자기 확신에 매몰돼 있지 말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언제나 좀 하고 어 거기에서 아마 배려와 예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진 않아. 그래서 사람을 상처 입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게 아마 인제 아미 팬덤 안에서도 항상 지금 인제 뭐 더 이상 외부로부터 공격이 없으니까 네. 내 이제 내부에서. 외부로부터 공격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덩치가 커지니까 공격을 이렇게 튕겨낼 만큼 내부에서의 논란이 항상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미디어라는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래서 이 SNS 상에서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식하고 '내가 늘 한계 속에서만 바라보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 '배려나 예의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제 그 니콜 그 산테로라는 학생이랑 저희 학교에 있는 다른 에마 스피어라고 미스인포메이션, 디스인포메이션 연구하는 친구가 음.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프로젝트를 거기에 중점을 둬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뭔가 소셜 미디어가 특히나 팬덤을 통해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위로를 받으려고 왔기 때문에 뭔가 일상이 힘들고 이런 걸 떠나서 '여기에 올 때는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 그래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음. 추려서 이제 자기만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잘라낸단 말이에요. 막 타임라인을 큐레이트를 해야 너의 정신 건강에도 좋고 즐거운 그 소셜 미디어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미스인포메이션이나 디스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면 자기가 틀리다는 걸 알아야 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알려면 다른 관점들을 이렇게 음. 접촉을 하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 맞아요. 안에서 에코 챔버처럼 '아니 이건 음. 당연히 우리가 맞은데 왜 이럴까?' 그래서 음음. 그런 갈등이 굉장히 음. 심하더라고요 보면. 맞아요. 예. 근데 또 SNS가 그 담론적 양식보다는 기존의 매스미디어, 레거시 미디어처럼 담론적인 누가 이렇게 되게 뭔가를 뚜렷하게
뚜렷한 정보를 이렇게 한 사람이 잡고 있다가 쫙 이렇게 배출하는 그런 담론적 양식이 아니라 대화적 양식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서로 얘기하면서 없던 정보가 막 덧붙여지고 자기들끼리만 대화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되게 강하기 때문에 팬덤뿐만 아니라 모든 SNS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런 에코 체인버의 가시화, 그다음에 강고해지는 거, 뭐 이런 건데, 우리가 이런 한계가 있는 인간이 한계가 있는 매체를 쓰면서 한계가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늘 자기 한계에 대해서 방탄이 하는 것처럼 성찰을 해야 돼, 성찰. 예. 우리가 성찰을 잊으면은 그게 뭐 교수든 학생이든 뭐 성인이든 소설가든 언론인이든 모두 다 함정에 빠지게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미한테 사실 그 연구를 하면서 배우고 있는 점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미 팬덤 내에서 자체에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또 다른 이제 새로 들어온 아미들에게 그런 정보를 쉐어를 하고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뭔가 정보를 공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빠져들지 않게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이런 걸 보면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미로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요? 드라마틱한 일들이 아주 너무 일상적으로 나온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점이 많아서 이제 힘들 때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다 보면 그런 뭐 티셔츠 문제라든가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도 초기에는 굉장히 갈등이 심해서 그때도 이 팬덤에 있는 게 힘들구나 약간 심적으로 그런 걸 느낄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거를 다 뚫고 거기서 뭔가를 배워 가지고 더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래도 이 팬덤에 소속이 돼 있는 게 다행이다. 그래서 같이 성장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인간이 완벽하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요구고 인간의 장점, 단점이 계속해서 섞여 돌아가는데 우리가 사실 희망을 가지는 것은 단점이 전혀 없고 장점만 있는 뭐 유토피아적인 그런 상황에 공감하고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큰 줄기로 봤을 때 괜찮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에 위안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쉽게 실망하지 말고 네. 쉽게 감동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네. 쉽게. 언제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좀 담담하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냥 남준이처럼 맞아요. 남준이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 방향성. 음. 우리가 뭐 다 잘했고 다 좋고 다 대단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를 잊지 않고 가는 거. 딱 그거 하나. 네. 음. 맞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언젠가 코로나가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좀 돼서 한국에서도 콘을 하고 여기서도 콘을 하면 그때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진짜 실물로 뵐 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한국에 책 들고 오시면은 가서 여기 사인 네. 한국에 오시면 너무 좋겠고 제가 미국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좀 빨리 만나 뵙고 싶네요.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한테도 네. 너무 제가 뭐 얼굴은 못 뵈지만 이렇게 제 얘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하는 아미 학자로서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게 돼서 반갑다라고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